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탄생입니다. 지난 인플레 게임 일부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통화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본 내용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통화 인플레이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인 게 모니터리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니터리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합니다. 모니터리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Quantity Theory of Money, 화폐 수량설은 16세기부터 나타난 이론입니다. 통화량과 실물 생산 및 물가 수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로크, 흉, 몽테스키웨, 리카르도, 밀 등의 그런 경제학자들을 걸쳐서 지금까지 매우 유력하게 보편화된 이론입니다. 어빙 피셔의 화폐 수량 이론은 화폐 공급량의 증감이 물가 수준의 등락을 정비례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빙 피셔의 화폐 수량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MV는 PT, 여기서 M은 통화량을 뜻합니다. 화폐 수량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는 물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화폐의 유통속도 V가 있고 그 다음에 T는 일정 기간 동안의 물적 거래량을 말합니다. MV는 PT라는 어빙 피셔의 화폐 수량 방정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V, 화폐 유량 속도는 구조적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는 실제 계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현실적으로는 실질 국민 소득 Y를 대용 변수로 사용을 해서 이 방정식을 활용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MV는 PY, 여기서 V와 Y는 P와 M에 비해서 거의 상수에 가깝다고 보이고, 그러면 M과 P는 즉 통화량과 물가 수준은 거의 정비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그런 이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화폐 수량설에서 또 다른 학파인 그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 잔액 방정식이 있는데 이는 M은 KPY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도 그 M은 통화량, B는 물가 수준이고요. Y는 실질 국민 소득인데 여기에 마샬의 K가 들어갑니다. 이 마샬의 K는 그 어빙 피셔의 V, 화폐 유통 속도의 역수의 관계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듯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 잔액 방정식에서도 결과적으로 통화량과 물가 수준을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폐 수량설을 더욱더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발전시킨 분이 밀턴 프리드만인데,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이다 라는 명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그런 문구죠. 근데 이것이 그 밀턴 프리드만이 50년 전에 주창한 명언입니다. 이분이 그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이 화폐 수량설을 더욱 실증적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화폐 공급량 증가에 기인한다 라는 것을 주창하셨고, 이는 화폐량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세계 경제의 동향을 결정한다는 그런 새로운 화폐 수량설이라고 부르는데 신화폐 수량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그 화폐 수량설을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밀턴 프리드만,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밀턴 프리드만은 자신의 그 저서 화폐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즉 화폐량의 증가에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따라온다 라는 것을 아주 주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그럼 화폐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플레이션과 화폐의 관계에서 보통 M2 화폐가 광의의 통화를 보통 이렇게 비율적으로 보곤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보통 M2를 인플레하고 비교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한번 쭉 M2의 그 변화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일률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그 IMF 때 잠깐 조금 주춤하다가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금융위기 2008년도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머니가 퍼짐으로써 오히려 더 그 광이 M2가 급상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통화, 진짜 현금이 어떻게 그러면 늘어났느냐? 이걸 한국은행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 이도 마찬가지로 IMF 전까지는 아주 천천히 올랐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증가했는데 IMF 때 조금 주춤해서 조금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경제 성장이 되면서 현금이 계속 늘어났고, 또 금융위기 때 조금 주춤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주춤하다가 그 이후로 경제 성장이 되면서 점점 더 급속도로 M2, 그러니까 현금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코로나 시점에 코로나 머니가 퍼지면서 M2 협의의 통화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그 통화량이 늘어났느냐? 아닙니다. 그 미국의 중앙은행의 페더럴 리저브의 이코노믹 데이터를 갖다가 확인해 본 결과 M2의 광의 통화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다 그 코로나 머니라고 하시죠. 코로나 머니라고 합니다. 2020년에 갑자기 급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1은 어떠냐? M1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거의 변화량이 없다가 2020년에 와서 갑자기 4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랄 일이죠. 이렇게 미국이 코로나 머니, 이 달러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헬리콥터로 뿌리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는 아마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달러는 모든 나라에서 다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석유를 사기 위해서도, 오일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달러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근데 자기네 나라를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를 퍼붓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살포를 했다가는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아마 경제가 아마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러운 게 미국의 그런 경제 현상입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폐가 늘어남으로써,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고, 이것이 더욱더 수요견이 인플레이션과 비용이상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화폐량이 증가함으로써, 거꾸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써의 그 물가가 상승하는,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화폐량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이것에 초점을 두시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견이 인플레이션과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도 다극해서 계속 화폐량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현상으로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화량 M1하고 M2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그 코로나 머니,
이때 갑자기 급증했던 이런 그 그래프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직접 확인하셔서 에모넨토가 진짜로 이렇게 증가한 게 맞는지 각자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화 인플레이션, 현금이 많이 뿌려지는 이런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또 거기 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도 더욱 자극하게 돼서 인플레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키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앞으로 보통 이게 인플레이션이 현금이 뿌려지고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의 그 갭이 있는데 지금 이미 현금이 뿌려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아니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처음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죠. 이는 우리가 제 나이 때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70년대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뭐 오일 쇼크라고 하고 뭐 석유 파동이라고 했죠. 연일 그런 게 나왔었고 제가 어머니하고 등유통, 석유통이라 했죠. 그거를 집에 몇 개씩 있었습니다. 그거를 들고 주유소 가서 줄 서서 그거를 사가지고 내가 뭐 낑낑거리고 뭐 갖고 오고 뭐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연탄도 떼었지만 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석유 골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석유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 거기에 석유값이 오르면은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런 때였죠. 하루만 자고 나도 어머니가 굉장히 뭐 몇 배씩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때 70년대, 80년대에 그 오일 쇼크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경제 이론에 따르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물가는 떨어지고 반면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때는 경제는 호황 상태에 놓여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런 역의 관계를 가진다. 그렇게 이제 경제학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선진국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데서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기존의 물가와 실업에 대한 이론으로서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때는 그 경제 성장하는 것과 물가 안정 어느 쪽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장 정책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물가를 점점 더 상승시키게 되고 그럼 이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긴축 정책을 쓰면 그러면 또 오히려 실업률이 더 심화돼 가지고 경기가 또 침체되는 이런 어떤 걸 해도 나아지지 못하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사태였죠. 그러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인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는 써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기술혁신과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잘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럼 과연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좀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불황 속의 물가 상승 우려 확산이라고 나오는데 목재,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칩,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해서 5.4%나 올랐는데 이는 미국의 그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굉장히 이제 저성장이었는데 2%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5.4%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고 유가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성적으로 디플레이션 국가인 일본조차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을 갖다가 좀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진국가 신흥시장의 물가 수준을 봤는데, 그거를 CPI 지수와 코어로 비교를 해보니, 코어면은 이제 그 에너지하고 곡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뺀 코어 값을 보면은 거의 뭐 2%, 3% 뭐 이렇게 좀 크게 오르는 건 아닌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약에 근데 에너지 가격만 잘 잡는다고 하면 소비자 물가는 아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는 얘기죠.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기준금리 인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즉 하겠다는 뜻이죠.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서 아마 1%대의 기준금리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물가 상승보다는 금융 불균형, 이런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잠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가 아마도 뭐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보면 그 당시 그 70년대 석유 파동은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12%씩 막 오르는, 굉장히 급등하는 것을 보였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글로벌 경제가 이제 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의 문제는 수요보다는 공급만 차질로 인해서 잠시 그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글로벌 경제는 아마도 좀 긍정적으로 회복될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과연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게 다냐가 아니죠. 그냥 뭐 긍정적으로 보면 되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의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M1, M2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즉, 미국의 M1 통화량을 보면 코로나 머리로 갑자기 4배가 증가했는데, 그 통화량과 물가 수준은 비례한다. 통화량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물가 수준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비례해서 올라가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정부에서 돈을 많이 뿌려서 해리복탄 머니를 많이 뿌리면은 그 돈이 먼저 가는 곳은 주식과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죠. 주식과 부동산에 올려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원자재 가격과 오일, 그 석유값으로 옮겨가고, 그럼 원자재하고 석유값이 오르면 우리는 상품, 최종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회사에서 인건비와 월급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어떤 화폐가 많이 퍼져서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주머니, 인건비와 월급으로 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인건비, 월급까지 가야만이 최종적인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정부는 그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건비나 월급을 올려서 거꾸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죠. 현금이나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그게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이 오르고, 그리고 인건비가 오르는 게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경기가 다시 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듯이 앞으로 이렇게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역세권의 아파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역세권의 아파트는 만약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와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역세권의 아파트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표준화되어 있는 물건이고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역세권의 아파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신 분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역 가까운 쪽에
부동산을 전세 끼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나중에 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다주택자가 됐다고 하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제 위기가 올 경우에 현금 흐름이 없다 그러면은 금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일부는 월세로 좀 전환하고 반전세로 좀 전환하고 배당받는 주식 이런 것을 좀 자산을 좀 옮겨서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의 일부를 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달러, 금 ETF 이런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뜬금없이 지금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총량이 2,100만 개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총량이 정해져 있는 이런 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토지의 부증성에 해당되는 그러니까는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이렇게 사두신다 그러면은 이게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태까지 이제 인플레 게임에서 이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거대하게 올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자산 시장이 먼저 상승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지 차원으로 부동산의 소유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현금은 그야말로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자산의 일부를 안전 자산으로 분산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올 거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하고 프리드리 하이에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2부를 찍었는데요. 지금의 내용을 꼭 통해서 여러분이 꼭 소중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